2024년 1차 경찰 헌법 총평과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를 뭐 자세하게 문제를 다 해설하진 않겠지만 이 강좌가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요 1차 이번에 출제됐던 경찰헌법 이 스타일이 이후에도 보면은 이유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2차도 봐야 될 것이고 2025년도에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여기에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헌법 출제 기준.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요 기준들을 잘 잡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공부 방법을 꼭 잡으셔야 돼요.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 시험을 대비해서 얼마 분량만큼을 준비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서 시험을 대비할까, 여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상당히 좋은 문제들이에요. 제가 볼 때 올해는 제가 아주 출제를 하신 분에게 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경찰 헌법 출제하는 방식과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제 오히려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어려웠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출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해요. 그 부분은 표창장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경찰청장님께서 잘 고민을 하셔가지고 표창장을 줄 정도까지. 자, 우리 헌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아주 뭐 크다라고 보진 않겠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나 이 헌법에 이게 이 과목으로 들어온 배경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는 출제하는 방식들이 지금 이번 시험이 아주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준비하는 쪽도 앞으로는 이렇게 출제될 거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꼭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후에 헌법을 준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총평을 해보면 일단 전년도와 비교해보면 난이도가 상당히 상승을 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높다 낮다가 상대적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충분히 준비가 잘 됐다면 이 정도 난이도는 그렇게 상상한 거 아니다, 이렇게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지만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점수가 떨어질 것 같아요. 헌법 점수가.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실제 문제를 풀 때, 이게 문제죠. 문제를 풀 때 꽤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천천히 풀어보면 정답을 맞출 수 있겠지만 현장에서는 꽤 당황을 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가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어요. 이 출제 경향이, 헌법을 출제하는 경향이 예전하고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입니다. 기존에는 보면 사건별로 이거 합헌, 이거 위헌, 이렇게 이제 판례 결론을 딱 보고 정답을 바로바로 맞출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준비를 할 때 이 결론 위주로 공부를 하신 거죠. 이렇게 판례 결론을 가지고 사건별로 막 암기를 한 거죠.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암기해서 암기가 되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지문별로 다 보시면은 이 부분을 OX식으로 막 암기하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위헌이니까 이렇게 푼다 그러면 거의 다 맞출 수 있게끔 문제가 나왔던 겁니다. 심지어 뭐 전년도,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2차 문제는 뭐 시간이 남을 정도로 막 그냥 바로바로 답이 나왔었죠. 뭐 이 정도로. 자, 이렇게 출제를 해왔어요. 기존에.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된 거예요. 올해 시험들 보니까 헌법 이론하고 판례를 연결을 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판례 원리를 정확히 알고 있냐, 이걸 묻는 문제가 다수가 출제했습니다. 뭐 이게 전부가 출제된 건 아니고 20문제 전부는 아니고 다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상당히 당황을 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점수를 높이는데 상당히 장애로 다가섰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출제 경향의 기준이 될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기준. 자, 이건 아주 저는 다시 써드리겠는데, 출제자분께 화이팅을 외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출제를 해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이 사실 판례가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위헌이다, 합헌이다.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거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헌법이라는 것이 이 기본권의 성격이 뭔데, 뭘 잘못했으니까 위헌이고 합헌이고, 입법자가 뭘 잘못했으니까 위헌이다, 합헌이다. 이걸 알아야, 그러면 앞으로 입법을 할 때 이건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집행하는 기관들도 헌법의 정신에 맞춰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단순하게 사건별로 암기하고 가다 보니까 헌법 정신이라는 것이 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소양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냐 이걸 테스트하는데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주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은 당황을 했겠지만 뭐 준비를 했다면 당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정답 위주로 정리한 수험생분들, 안타깝지만 상당히 점수가 낮습니다. 예, 이 합격 점에서 조금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헌법 때문에. 헌법이 비중이 낮긴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당황을 했을 것이다 보시고, 이제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출제 경향을 예측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됐다, 이렇게 총평을 하고 싶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해 유독 이렇게 출제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기존까지의 출제했던 방식을 분석을 한 다음에, 출제하는 쪽에서, 그리고 점수 분포도 다 평가를 해봤을 거예요. 평가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 기존이 이런 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출제하겠다 라고 해서 올해 1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향은 오히려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됐지 완화되지는 않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잡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출 OX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범위별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전년도 2차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전년도의 헌법 총론에서는 정당제도, 국적법, 그리고 헌정사, 이게 이제 안 나올 거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한번 나왔죠. 헌정사가 법치주의,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론 쪽에서는 항상 네 문제 나와요. 항상 네 문제인데 이번에 헌법 해석과 법률, 합헌적 해석, 법률 해석과 헌법 해석이 좀 다르죠. 그걸 구별을 해주셔야 되고, 헌법의 기본 원리, 신뢰 원칙, 헌법 제정과 개정, 이 부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거는 잘 지켜주고 있어요. 헌법 총론에서 네 문제를 출제하는 건 계속 비율이 똑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중이니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기본권 총론 쪽에서 우리가 전년도에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 제한할 때 제한하는 원리 같은 거, 이런 걸 냈었는데, 자, 올해는 꽤 많이 나왔죠. 지금 5문제가 나왔습니다. 기본권의 주체. 자, 제일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제가 볼 때는 어려웠을 거예요. 기본권의 충돌 어떻게 해결하냐, 이 해결의 원리를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비례 원칙, 기본권의 침해, 국민의 기본 의무. 이 기본 의무는 뭐 강론으로 넣기도 하지만 저는 일단 총론 쪽으로 넣습니다.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기본 의무도 경련제로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총론 비중이, 기본권 총론 비중이 높아졌죠. 그 말은 앞으로는 기본권의 원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후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권 강론 쪽에서 우리 이제 포괄적 기본권으로서 전년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주권, 평등권,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올해도 비슷해요. 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지만 이거는 행복, 추구권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자유권적 기본권 4문제, 올해 5문제, 여기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자유권적 기본권이. 다만 요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 별로 문제가 출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의외입니다. 예외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예요. 출제될 겁니다. 뭐 근로의 권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청구권적 기본권 관련해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이쪽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분석인데, 자, 범위로 따지면 올해 이제 그런 원리를 물어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고, 앞으로 범위는 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비율로 출제를 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유형을 보시면 결국은 다 판례 문제였죠. 수문제가. 법령 문제 자체, 이 단독으로 이렇게 법령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법령 가지고 물어보는 게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어요.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박수를 쳐줘야 돼요. 우리가 헌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개별 법령 조문을 왜 내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개별법 조문 가지고 이렇게 막 함정파고 내고 막 하는 건 지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개별 법령 조문이 요 판례 문제에서 스면은 있어요. 스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도 그렇고 뭐 몇 가지 조문들이 지문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자체가 아주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는 이 사례형 문제가 출제가 안 됐고 오지선다가 19문제, 박스형 문제가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출제 경향을 바꾸면서 준비 기간을 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스형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결론을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결론. 근데 그 결론보다는 뭐가 문제였어 이런 걸 이제 물어보려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던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경향은 이후에도 좀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박스형은 뭐 한 문제에서 두 문제고 나머지는 오지선다로 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제를 스타일을 바꾸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는 반드시 결론인데 이제 예전처럼 뭐 결론 외우고 암기하고 기출만 풀고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점수가 딱 30점대 이상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스타일로 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비록 비중이 낮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이 헌법이 그렇게 범위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 헌법 판례, 아주 중요한 헌법 이론에 영향을 미치는 판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의의를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본부터 차근차근 정리하는 게 옳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여러분들이 독학으로 할 수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가장 염려되는 게 처음 하신 분들은 잘 따라오세요. 이런 걸 잘 따라오시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이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스타일을 조금 바꿔주셔야 헌법에서 점수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간단하게 풀어가면서 올해 경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1번에 보시면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부터는 구별해야죠. 헌법 해석과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이 보시면 안 돼요. 같이 보면 헌법 해석의 방법과 합헌적 법률 해석의 방법이 좀 다를 테니까. 여기서 이제 2번 같은 것은 이 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 헌법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법률을 해석하는 시각. 여기 보시면은 현행헌법 12조의 종래 구금을 구속으로 바꿨다.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구금하고 구속이니까 이쪽이 더 범위가 확대가 되는 거예요. 신체의 자유가 제한하는 이 범위가, 보호하는 범위가 확대가 된 거죠. 신체 자유 보장 범위를 구금된 사람뿐 아니라 구인된 사람에까지 넓히기 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당연하겠죠. 구금, 일정한 장소에 구금된 것과 구속, 구인된 것과 거기까지도 확대하겠다 이런 식이니까. 자, 우리 4번 보시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세법률주의가 지배하는 조세법 영역에서 경과규정 미비라는 명백한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형평성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서 실효된 법률조항,
자, 이거는 이미 한번 기출이 됐던 거예요. 예, 이거는 기출이 됐던 문제입니다. 유효로 해석하겠다?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헌법에 합치하는 쪽으로 법률을 해석하더라도 이미 효력이 상실된 법률인데 이걸 갖다가 유효로 해석한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에 따른 해석이다. 이게 지문이 틀린 말입니다. 실효된 법률 가지고는 유효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한계죠. 자, 2번으로 가봅시다. 헌법의 기본 원리. 나머지 지문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지문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되, 자, 2번 보시면 책임 없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대원칙이죠.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고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원리인 동시에 헌법 10조 취지로부터 도출되는 원리이므로 법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도 형벌을 가할 때, 특히 여러분들 양벌 규정 기억납니까? 자, 이것만 잘 기억하셨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가 그렇죠. 양벌 규정 법률로 정할 때 법인의 구성원이 법률을 위반했다. 그런데 그 법인에게도 형벌을 부과하겠다. 양벌 규정 적용할 때는 책임주의가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뭐 선임감독상의 과실과 같은 부분들을 전혀 법률에다가 규정을 하지 않고 양벌 규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런 거 없이 법률을 만들면 다 지금 위헌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만 아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이것도 우리 신뢰원칙의 이제 원리를 물어보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법률이 개정됐다고 해서 당연히 국민들의 신뢰가 깨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뭔가 국민들이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가 돼야 그게 신뢰 깨졌다. 이런 말이 나올 텐데, 개인의 행위가 단지 법률에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이런 것들은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반사적 부여하는 기회 활용,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의미밖에 없을 때는 법률을 개정했다고 해서 신뢰보호 주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것이다. 자, 이럴 때 신뢰보호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자, 반대가 됐죠. 반대. 원칙적으로 국가 법률 개정 이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에 우선된다. 반대로 이런 경우라면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바뀐 말이에요. 만약에 반사적 부여하는 기회 활용의 의미밖에 없다 그러면 법률 개정의 이익이 더 우선하겠지만, 이렇게 뭔가 지금 법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의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해 놓고 갑자기 법을 바꿔버린다. 이럴 때 개인의 신뢰보호가 우선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산업재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최고보상 제도를 신설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을 해서 이미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자, 답을 주고 있네요.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액된. 그런데 2년 6개월의 경과기간 동안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했다. 그러면 여기서 답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최고보상제도가 뭔지 몰라도 돼요. 이게 뭔지 모르시더라도 이걸 신설하다 보니까 지급받던 게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률적이고 전면적으로 기존에 계속 받아오던 사람들에게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진정소급입법 기억나시죠? 소급입법으로 국민들의 이익을 박탈할 때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 같은 걸 조금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죠. 공익상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뭐가 문제예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게 지금 산업재해보상입니다. 여러분들 산업재해보상은 일종의 뭡니까?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다가 재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건 아니에요. 단순하게 생활을 유지시켜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그런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측면이라든가 손실보상 측면. 예를 들어 우리 그런 거 많죠. 요즘은 이제 중대재해보호법 이렇게 해가지고 처벌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라든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단순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주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 재해에 대해서 손해나 손실의 보장, 이런 부분이 더 강력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이런 생활보장보다는 더 강하게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뢰본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3번.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 파생원칙인 신뢰본칙은 국민이 법률적 규율이 장래도 지속될 거라는 합리적 신뢰를 바탕으로 이에 적응해서 쭉 나오죠. 요구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하위법규에 적용되는 것이지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 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거 아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뢰본칙, 일반원칙이고 법치주에서 파생되고 모든 국가작용,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국가작용은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 돼야 돼요. 입시제도도 신뢰본칙 적용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적용되는 게 아니다.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조세법 영역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 없는 한 현재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다. 그럴 리는 없죠. 세법이라는 것들은 모든 법이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끔 개정된다거나 시대가 변경되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불변일 것이다. 이렇게 신뢰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변함없이 유지되리라는 납세자의 기대나 신뢰는 보호될 수 없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갑자기 세금 종목이 신설되지 않겠지. 그럴 일은 없어요. 시대가 바뀌면 소득이 발생하는 원인도 발생할 것이고 바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금은 추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고정불변이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보시죠. 헌법 제정과 개정인데 자, 1번 보시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 개정권자가 국민입니다. 헌법을 폐지하고 다른 내용의 헌법을 모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폐지하고 다른 헌법을 만드는 거니까 거의 제정하는 거죠. 제정권자도 국민입니다. 이거만 아시면 돼요. 결국 국민이 개정도 하는 거고 제정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국민에게 허용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국민이 다 갖고 있습니다. 자,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따른 국회 의결을 거친 다음 국민투표로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찬성 얻어야 된다? 틀렸죠. 이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하고 투표권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자, 헌법 제규정 가운데 헌법의 근본 가치를 보다 추상적으로 선언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봤던 거예요. 이념적 논리적으로 규범 상호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효력상 각 개별 규정의 효력상 차이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워낙 우리가 많이 풀었던 거니까 빈출이죠. 빈출. 자, 4번 보시면 우리 헌법 128조 130조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 절차와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헌법 개정 대상에는 관습헌법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급하려만 하시면 되죠. 대한민국의 수도가 서울이다. 관습헌법. 그렇다면
관습헌법인 수도를 변경할 때는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지 국민투표가 필수죠. 법률로 변경할 수 없다. 그래서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 절차에 포함돼요. 관습헌법을 변경하는 것도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 요건을 갖춰줘야 됩니다. 자, 5번 기본권 주체로 가보시죠.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제한하고 있는 직업의 자유는 국가 자격제도 정책, 국가 경제 상황에 따라 법률에 의해 제한할 수 있고 당연히 법률로 제한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인류 보편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은 아니다. 자, 외국인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갖겠지만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려면 법률에 의해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지금 면허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 국내법으로 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과,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의사였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오면 당연히 나도 의사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내법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이 주체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거주 이전의 자유, 인간의 권리인데 문제는 외국인에게 일단 입국을 했다면 거주 이전의 자유, 국민하고 똑같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죠. 거주지 제한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할 테니까. 자, 이겁니다. 출입국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입국의 자유는 없습니다. 출국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입국의 자유는 없다. 자, 국가 및 그 기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수범자지 기본권의 주체가 안 되죠. 자,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이 기본권의 주체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경우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잘못하면 뭐가 됩니까? 소환 대상자죠. 주민소환의 소환 대상자인데, 자, 이럴 때는 대상자로서 단체장이 여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본권의 주체라는 의미보다는 이 자체는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단체장의 공무단인권에 제한이 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툴 수 없다? 틀렸죠. 자, 중소기업 중앙회. 우리 그 논리하고 그대로 가면 됩니다. 농협 중앙회 또는 뭐 사법인의 성격을 갖고 있는 회들이 있죠. 조합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협동조합법에 따라 구성되다 보니까 그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말입니다. 사법인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도 있죠. 이런 조합들은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이 됩니다. 자, 6번. 자, 이런 문제들이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푸실 때 사실 이제 판례들을 많이 보셨고 응용력이 있다면 금방 풀 수는 있어요. 기본권 충돌, 상이한 기본권 주체 간의 권리들이 충돌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걸 해결할 때 뭐 이런 해결이 있습니다. 기본권의 서열이론, 법익 형량 원리, 규범조화적 원리.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충돌하는 기본권 간에 우선하는 기본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모든 기본권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기본권 간에는 이익 형량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익 형량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익이 더 중요하면 다른 이익은 조금 배제가 될 수도 있죠. 덜 할 수도 있다. 근데 요 실제적 조화의 원리, 양쪽이 대등한 가치다 보니까 서로 조금씩 조화롭게 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양쪽을 보장하면서, 둘 다 보장하면서 서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이게 이제 규범조화적 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다음 중 헌법재판소가 흡연권과 혐연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사용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본권 충돌을 해결한 사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는 뭐예요? 두 개를 규범조화적으로 보장하는 게 아니라 혐용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우선한다. 그래서 흡연권은 혐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서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한다. 상위 기본권이 돼버린 거죠. 자, 이 원리로 푼 사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 피해자가 자신의 언론에 의한 표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 반론하는 거 중요하죠.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죠. 이렇게 둘 다 중요할 때는 규범조화로 풀어줘야 됩니다. 위법하게 취득한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자를 처벌하는 경우에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의 사이 충돌. 자, 어떤 것이 우선할 것인가? 뭐가 표현의 자유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표현의 자유와 통신 비밀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이때는 이런 방법을 찾아줘. 규범조화 아니면 이익형량 이렇게 해야지 뭐가 우선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요. 둘 다 동가치의 기본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3번 많이 봤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 자,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조합이 적극적 단결을 해서 이거는 단결할 권리입니다. 단결을 할 권리. 그런데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권리, 소극적 단결권이죠. 자, 이것도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를 받는데 여기 보호는 근로 3권의 단결권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라 일반 결사의 자유로 보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니온샵 협정 기억나시죠? 3분의 2 이상의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단체 협약을 체결해서 강제 조합 가입 조항을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가 더 우선해버리고 여기는 보호를 못 받아요. 왜냐면 여기는 특별히 근로 3권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 결사의 자유로 보호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이쪽이 되는 거예요. 둘 다 기본권은 기본권이지만 이쪽이 우선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니온샵 협정 체계를 용인하고 있는 노동조합,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혼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 나왔죠?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자, 문장이 좀 달라졌죠. 단결 선택권.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아니라 단결 선택권.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이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그러는 거죠. 내가 단결을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이 노동조합을 들어갈까 저 노동조합 들어갈까 뭐 이런 것들 아니에요. 또는 이 노동조합이 때로는 이제 뭐 한국 노총도 있고 민주노총도 있고 여기 가려봤는데 이런 걸 선택할 권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헌재가 뭐라냐면 여기하고 달리 이미 이걸 전제로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이걸 전제로 요리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일반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요건이 있고 그리고 이 단체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이게 보장되고 그걸 전제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우선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익형량으로 풀었던 겁니다. 이익형량. 어느 것의 이익을 더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보니까 예외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이걸 강조한 게 아니라 이걸 전제로 굉장히 요건이 까다롭죠. 까다로운 요건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우선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선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배제, 주장을 못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7번으로 가보시죠. 과잉금지 원칙, 비례 원칙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게 문제였어요. 우리가 이제 비례 원칙에서 기본권을 이렇게 제한을 할 때 목적이 정당해야 되겠죠? 그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적합해야 됩니다. 적합한 수단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필요한 만큼의 제한을 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익 향량, 상당한 정도의 균형성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입법도 그렇고 국가 공권력을 행사할 때도 그렇고 이게 순차적이고 단계적으로 이걸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3차, 4차 이렇게 단계적으로 심사를 하는 겁니다. 단계적. 뭐가 문제였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를 해드렸고, 자,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결론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게 돼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풀 수가 없게 돼버린다. 자, 일단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공인이 아닌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기자들에게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받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자, 이건 알고 계시죠? 이거는 위헌이다. 과도한 침해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틀려버렸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지금 보험 사기를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 이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목적의 정당성조차 충족이 안 돼요. 왜냐하면 굳이 기자들한테 일부러 이렇게 수갑차고 얼굴 드러낸 상태에서 그럴 이유가 있겠냐. 이 자체가 과연 재범 방지에 효과가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방법이라는 게 있고 여부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기본권 행사 자체, 얘가 한 문제예요.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줄까 말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인정을 하되 구체적인 실행 방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체냐 실행 방법이냐. 자, 제한할 때 그러겠죠.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 입법자는 우선 기본권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제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를 시도하고, 이런 방법으로 공익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본권 행사 여부에 관한 규제를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게 의의를 잘 파악을 못하면 이게 틀리게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뭐가 보이세요? 방법의 적절성, 이 의미를 모르면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기저기 수단의 적합성, 방법의 적절성, 이런 정당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이 목적 달성에 기여가 되면, 여러 수단들이 다 목적 달성에 기여가 되면, 그러면 수단의 적합성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이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제한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고 이렇게 제한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과 이거는 둘 다 모두 방법의 적절성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체를 제한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고 실행 방법을 제한해도 목적 달성할 수 있다. 둘 다 방법의 적절성은 충족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충족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서 걸리는 거죠. 여기서 방법, 실행 방법을 규제해서 목적 달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기본권 행사 자체를 규제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필요 이상의 침해가 돼서 과잉 침해가 돼버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요 뒷말은 지금 뭐냐면, 요 뒷말은 여기에 관한 설명이에요. 필요성, 최소 침해성. 2단계에서 판단해라. 2단계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는 둘 다 방법은 적절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이게 틀린 말이 된 겁니다.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시험법 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합격자에게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은 정당해요. 지금 이 입법 목적이 뭐냐면 공개하지 않는 입법 목적이 과다 경쟁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었다. 이게 정당한데, 자, 문제는 그거하고 이 말이죠. 그거하고 변호사 시험 성적을 합격자한테 공개하지 않는 것이 무슨 관계냐? 이런 뜻입니다. 과연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목적 달성을 이게 기여하는 것이냐? 그러면 반대로 공개를 하면 목적 달성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공개가 안 돼 버리면, 자, 법학전문대학원이 많죠. 많은 사람이 가고 싶어고자 하는 수도권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과 지방에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있다. 이렇게 봅시다. 자, 이게 서열화가 그거예요. 서열화. 다들 일이 집중되고 있죠?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그런데 여기 출신, 지방 출신의 합격자가 이쪽의 출신보다 훨씬 점수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공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서열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은 됐지, 서열화를 방지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집중되는 걸 막겠다, 이렇게.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목적 달성을, 기여를 공개하지 않는 거.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 목적 달성 기여를 못 해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복 착용을 불허하는 이 법률 조항은 형사재판 받는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죠. 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 그러니까 재소자 수용자복을 지금 입고 있는데, 일단 도주방지 차원 있죠? 도주방지 차원 인정되고, 재판 과정에서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이 도주 방지를 위한 필요하고도 유용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자, 도주 방지에 도움을 줍니까? 안 줍니까? 네, 도움을 주죠. 재소자복 입고 어디를 도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기 어렵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틀리는 분들은, 아니 이게 위헌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재소자복 입히는 거. 도주방지 목적에 도움은 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고, 어렵다가 틀렸죠. 맞는 말이고,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불이익을 주고 이 무죄가 아닌데 불이익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위헌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판례를 가지고 분석을 해주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제들이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좋았다. 자, 8번으로 가봅시다. 부작위.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사실상 자유롭게 그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교부를 청구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가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돼요. 가정폭력 피해자인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여러분들 결론 아시죠? 과잉 침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근데 이 결론만 외우신 분들은 틀려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문제죠. 진정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입법 부작위는 아예 입법 의무가 있는데 입법 자체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입법을 했죠. 규정함으로써. 이게 포인트예요. 입법을 했는데 내용이 방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지 조치의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는 진정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 부작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하기 전 사망한 귀환포로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애우신청 이거 필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 개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애우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위는 등록포로 등의 가족인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다. 여기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았죠. 명예권의 침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장관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다 어떤 거예요? 과거사 정리. 국가가 불법적인 폭력으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줬던 사건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국가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무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적 의무로 인정을 한 겁니다. 이 부분이 틀린 말입니다. 자, 다만 이런 취할 의무는 헌법적 의무인데 이제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령으로 구체화시켜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혀 입법을 안 해버렸다면 이거는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입법을 했냐, 이거는 입법자 재량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4번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진행 중인 사업 투자 확대 금지를 내용을 하는 대북 조치로 인해 재산상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개성공단 사건 기억나시죠? 보상 입법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이는 헌법 해석상 보상 규정을 둬야 될 입법 의무가 도출되면서,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이 보상이 그랬지 않습니까?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건 법률로 정할 사항입니다. 즉, 이 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할 사안이라 이 보상 규정을 둘까 말까 이 자체는 헌법의 입법 의무가 도출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보상 여부, 예를 들어 손실보상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보상할지 이런 내용이죠. 어디서 보셨냐면 여러분들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것과 손실보상 이걸 구별하라 라고 했어요. 결국 손실보상이 되려면 법률의 보상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헌법상 입법 의무 자체가 도출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재산권 침해 이것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헌법상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 뭐만 잘 아시면 돼요. 보상 여부에 관해서는 법률, 국회가 정할 문제다 라는 것만 잘 기억을 했다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9번 일반적 행동의 자유.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제한한다와 침해한다
이거 구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자유잖아요. 자유. 기본적으로 자유인데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뭘 한다. 그럼 다 제한이에요. 이해가시죠? 내가 임의적으로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강제적으로 다 제한입니다. 일단 제한. 그런데 이 제한이 헌법을 위반해서 기본권의 침해냐, 이거는 위헌 여부로 가는 거죠. 자, 모든 국민의 권리, 의무는, 권리는, 자유는 법률로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별을 못 해버리면 제한한다? 틀렸네. 안 되는 겁니다. 제한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한할 때, 자, 이제 제한하는 법률이 있겠죠? 법률이 무엇을 제한해? 이걸 봐야 돼요. 자유, 기본권 중에 무엇을, 어떤 자유?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있냐? 아니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냐? 막 이런 것들.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보시면 경찰 공무원이 교통안전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하도록 규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강제적이죠? 그렇잖아요? 강제적. 그런데 신체를 터치하진 않죠? 측정하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체 자유 제한은 아니에요. 측정하세요. 이렇게 신체 자유 이 자체 제한이 아니다. 그러면 이리 가는 거죠. 포괄적 기본권.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2번으로 가봅시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응급 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이 법의 취지를 봐야 됩니다. 금지하는 게 뭐냐면 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이나 이렇게 방해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 종사자 이 부분이 직접적으로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응급 환자가 진료를 받는 거 이걸 제한한 건 없습니다. 응급 환자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는 건 제한한 게 아니라 이걸 방해하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방해하는 걸 금지하는 것이지 진료받을 자유를 제한하는 건 없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방해까지 행동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 보장할 필요가 있겠냐 해가지고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도대체 환자가 진료받을 것을 제한한 게 뭐가 있냐, 이걸 하지 말라 이 말이지. 그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지 진료 자유를 제한한 건 행동의 자유, 진료받을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가봅시다. 평등권. 이거는 뭐 쉽게 풀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의 경우 현역 복무 과정에서 훈련과 경험을 통해 예비 전력으로 자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지원에 의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여성을 예비역 복무 의무자 범위에서 제외했다. 평등권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애당초 군은 그렇잖아요. 군은 좀 특수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그게 아니었죠. 출발이 남성이니까 군대를 가고 여성이니까 안 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의 특수성상 군 전투력이라든가 이런 특수성을 고려해서
남성 중심으로 군을 편성한 것이지 여성이니까 남성이니까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AB군도 마찬가지예요. AB군도 똑같다는 거예요. AB군도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이게 아니라 그 AB군 전력, 전투력에 대한 국방력을 기준으로 이걸 기준으로 정해줘야지 남성이니까 여성이니까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나누면 안 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나머지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으로 갑시다.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틀리시면 안 돼요. 1번 같은 거. 자, DNA 감식시료 채취인데 만약에 본인이 자율적으로 제출하면 상관이 없죠. 강제 채취를 할 때가 문제입니다. 그러면 신체 자유 제한을 해요. 맞는 말이죠? 신체를 터치해서 강제로 채취하니까 그럴 때는 뭐 영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강제적일 때. 그러나 자신이 제출을 한다면 영장은 필요 없을 것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아무튼 신체 자유는 제한이 됩니다. 보시고 자 3번으로 가봅시다. 이건 한번 우리가 출제가 됐던 거예요. 1억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하한을 정한, 이 하한이니까 유치 기간의 하한이니까 몇 년 이상 이게 되겠죠? 일단 최소한 몇 년 이상은 유치를 해야 돼요. 최소. 형법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요 공소 제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최초로 제기될 때 나오면 서구입법에 문제가 생기진 않는데, 자 여기는 뭐가 문제냐면 여기는 여기부터 적용하도록 했다면 노역장 유치는 형벌과 유사한 준하는 것이 돼버리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 형벌불속 원칙의 내용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위반행위 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반행위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는데 신법을 만들어서 범죄로 처벌한다. 이런 것들이 형벌불속입니다. 그런데 이 노역장 유치 같은 경우는 형벌이 유사하고 위반행위 당시에는 이게 적용이 안 됐었는데 공소제기 이후 공소제기입니다. 최초로 공소제기 되는 경우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요리 소급되는 거예요. 공소제기야 신법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겠지만 이 사람은 공소제기되기 전에 이미 신법 이전에 위반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이상 벌금형 선고하면 무조건 최소 노역장 유치기간이 적용된다. 이런 구조죠. 그래서 형벌불속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이 4번 잘 보세요. 4번. 행정절차상 강제처분에 의해 신체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이를 통제하도록 하는 것. 이것도 적법 절차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건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한번 해볼 수 있다라든가 이런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이걸 어디로 연결하시냐면 2번으로 연결해서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관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게 최근에 판례가 변경됐어요. 작년에. 기존에는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가 충분하다. 왜? 이 사람 지금 퇴거 명령 받았는데 제대로 이 사람 확보를 못 해버리면, 확보를 못하면, 그러면 출국할 때까지 이거 확보 못하면 잡을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합헌으로 봤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거는 신원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도 많이 있지 않겠어? 꼭
상한을 안 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있다 해가지고 법률 자체가 상한을 두지 않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반된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적법 절차가 들어와 있죠. 이게 이거였어요. 보니까 상한을 마련하지 않고 그러면 이 보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없더라는 거예요. 독립적 기관이 이 보호 부분을 통제하는 장치가 전혀 없더라. 예를 들어 뭐 몇 개월 몇 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통제를 보호하는 것들을 심사도 좀 해보고 이거 풀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거 심사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없더라 해가지고 위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연결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2번, 3번 판례는 기억을 해 놓으세요. 과잉 침해가 됐습니다. 자, 12번으로 가봅시다.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12번은. 많이 풀었던 거죠. 아직까지는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는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국민들의 신체에 대해서 시술 못합니다. 의료도 마찬가지죠. 여기 문신 시술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뭘 알아보시냐면은 요 3번 보세요. 3번. 우리가 이 직업의 자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직업의 자유는 내가 선택할 직업에 대해서 교육장을 선택할 자유도 직업의 자유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호사를 하고 싶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선택하는 것도 직업의 자유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학당에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 요건으로 하는 입학 전형 계획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화여대 학당을 뜻해요. 이화여대 학당. 그러니까 이화여대 학당이다 보니까 여학생만. 그러면 남성은 여기를 선택을 못 해버리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자, 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제한은 해요. 제한. 우리는 왜 남성은 그 학당에 못 들어가냐? 제한은 제한입니다. 제한은 제한이지만 합헌이다 이런 뜻이에요.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여대 학당이다 보니까 취지를 인정해주고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침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한은 제한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자, 13번. (2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 수업 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정당가입 이거하고 그 밖에 정치단체 이것도 구별을 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너무 포괄적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나 정당가입 이렇게 하면 명확성도 충족이 됐고 제한적이죠. 정당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은 자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뭘 생각하셔야 하냐면 직무정념성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복무기간 동안에 직무에 전념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 정당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라고 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을 하겠지만 침해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일이 같다면 침해가 돼버리는데 정당 가입 금지는 침해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회복무 요원도 사실 이제 공익적인 일들을 좀 다루는 면도 있죠. 그러다 보면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과잉 침해로 오지는 않습니다. 14번입니다. 집회자유. 1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회 시위하는 법률에서 시위가 그거죠. 시위는 위력이나 위계를 통해서 생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이렇게 이동을 동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2번 집회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정당화되는 것인데 특히 집회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안전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하나여. 여러분들 예상 가지고는 안 되죠. 예상이 아니라 이런 공공의 안전 질서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만으로 금지시킨다?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3번은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3번을 주의하시는데, 지금 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인천의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하나 보시냐면은 장소 사용에 관한 허가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자, 이런 거지. 집회, 시위, 자체, 허가.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집회, 시위 자체가 아니라 장소 사용에 관한 허가입니다. 그래서 집회에 대한 이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 올해 문제가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 원칙이 된다. 집회에 대한 허가가 아니라 장소 사용에 대한 허가인데 여기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일률적으로 여기는 안 돼. 이렇게 제한 없이. 그래서 무조건 집회 시라면 일률적으로 이 장소를 사용 못하네. 이게 비례 원칙에 반한다 해가지고 위헌이 됐던 거지. 집회에 대한 허가제 금지에 위배된 건 아닙니다. 집회 시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시켰다가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면 그럼 당연히 위헌이겠죠. 우리는 집회, 표현의 자유에는 사전검열, 허가제가 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자, 4번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봤던 거니까. 자, 15번으로 갑시다. 사생활 비밀. 사생활 비밀. 일단 비밀은 내면적 뭐 이런 것들이죠. 1번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보시되. 자, 여기 3번 보세요. 어린이집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를 원칙적으로 설치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나 영유아의 사생활이 전부 다 녹화가 되는 거죠. 녹화가 되는데, 자, 제한한다.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제한은 제한이죠. 원치 않아도 다 녹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나 과잉 침해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한은 제한이지만 과잉 침해는 아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 여러분 기억나시죠? 패킷 감청. 이게. 법원에 허가를 얻도록 해놨습니다.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해 흐르는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되므로 개별성,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 그러니까 이 올해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지금 앞에 14번도 집회 허가가 집회 시위 자유를 허가한 거냐? 여기도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했냐? 이런 걸로 답을 찾게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시험이. 잘 봐야 됩니다. 각 제도라든가 그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틀렸어요. 여기가 영장주의를 유명무실. 법원에 허가를 받기 때문에 영장주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는 이게 문제죠. 이게 지금 여기 잠깐 힌트를 줬는데 모든 정보가 감청 대상이 됐는데 나중에 이거를 사용하고 집행하는 거. 자, 일단 수집을 과도하게 싹 수집했다가 이거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후 통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 이런 뜻이에요. 전혀 없더라. 그래서 비례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과잉 침해다. 사생활에 대해서. 잘못하면 일단 무작위적으로 다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겁니다. 요즘 논란되는 거. 아니,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갔는데 필요 이상으로 압수수색 해가지고 그걸 다른 자료로 활용한다. 막 이런 것들.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영장주의를 유명무실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 문제다. 이렇게 봤어요. 우리 헌법재판소가.
6번으로 갑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번 많이 봤던 겁니다. 이미 공개된 것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분들 DNA 감식 자료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죠.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자, 3번에 보시면 사망할 때까지 확보 정보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는데, 대상자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관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DNA 신원 확인 정보 수록 대상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자, 이게 틀렸는데 지금 이 부분이 소수 견해였어요. 반대견. 자, 이렇게까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다수견해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소수 반대견해입니다. 침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수 헌법재판소 의견은. 자, 17번 양심의 자유. 많이 봤던 문제죠. 준법 서약. 내면적 나의 존재 가치가 허물어져 이런 게 아니라 양심은 그게 돼야 되는데 그냥 법질서 지키겠다라는 서약일 뿐이에요. 양심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양심 형성 자유는 외부 간섭과 강제로부터 절대적 보호되는 기본권이므로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인데 이게 반포나 판매로 이어지거나 이를 통해 형성된 양심 결정이 외부로 표현되고 실현되지 않은 단계에서 처벌하니까 허용되지 않는다. 네, 틀린 말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소지 취득과 반포, 판매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냐. 소지를 금지시키지 않으면 어차피 소지한 사람이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동일한 형벌로 처벌하더라도 위헌 아니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디귿번 별표를 해놓으시고 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이게 어떻게 보면 반성적 측면이 있겠죠. 교육적 효과.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가해 학생에 대한 주의나 경고, 공고적인 조치만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아직 어린 학생이 경고만 갖고는 자기는 반성을 못 해버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어린 학생에 대한 양심이 형성됐다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어요. 좀 다릅니다. 우리 그 사제 광고 이거 좀 달라요. 사제 광고와 달리 여기는 교육적 학생의 측면이 강조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침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재산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이걸 찾으실 때 제가 기준을 하나 정해드렸어요. 나의 노력 또는 내가 뭘 투자했다. 그로 인해 형성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재산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재산이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 공연도 그렇죠. 재산적 권리입니다. 자, 헌법 23조 3항은 재산권 수용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수용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기관에 한정해서 해석할 이유가 없다. 맞죠? 그러니까 사기업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공공필요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다면 토지 수용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 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금지한 조치다라는 겁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재산권을 침해한다. 자, 이렇게 안 봤어요. 이 부분도 이게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까지 갔겠죠. 실제 투기적 요소냐 실수요자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제한해 버렸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다수의 의견이 이거 막을 필요가 있고 15억 초과니까 뭐 제한적 아니냐, 일률적이지도 않고 대출을 이렇게 한정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제한했기 때문에 위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 요 예외 없이 금지했다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이었어요. 소수 반대 의견.
참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이런 건 사실 사건을 보지 않았다면 깜빡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지금이 올 시험이 이런 문제들이 꽤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겁니다. 자, 19번 봅시다. 간단하게 여기는 정리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상호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많이 풀었던 겁니다. 이거는. 자, 기본 의무 국민의 향토 예비군 설치법에 따라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해서 훈련받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일 뿐 국가나 공익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희생, 당연하겠죠. 이게 뭐 특별한 희생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하라, 급여달라 이렇게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납세 의무자인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을 국가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고 이에 대해 이의제기하거나 잘못 사용된 세금에 대해서 사용진지 요구할 수 있는, 자, 이게 문제예요. 헌법상의 권리가 갖는다. 헌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헌법은 국방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면서 병역 의무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데 여기서 불이익은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이렇게 돼야 돼요. 직접적. 그래서 법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 이런 것들은 반사적이죠. 자, 이런 것들은 포함되는 것으로 인한다. 틀렸죠. 공중보건의사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 자, 공중보건의사. 훈련 안 받습니다. 일해요. 일. 치료. 그런데 사회복무요원 끝났어요. 비교 대상이 다르죠. 사회복무요원과 공중보건의사는 동일한 기준으로 접근할 수 없어요. 근무하는 형태라든가 복무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평등권 침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비교 대상을 먼저 동일해야 되는데 비교 대상 자체가 동일하지가 않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문제를 해설해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기존 문제하고 좀 보면은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답이 아닌 것이 나오는 게 결론 갖고 받는 게 아니라 뭐가 과정이 하나 잘못됐다 이거죠. 뭐 영장주의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 건드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어떤 기본권 제한하고 있고 뭘 잘못했다, 뭐가 위반됐다, 어떤 헌법에 위반됐다 이런 것들을 지금 묻고 있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하셔서 헌법을 준비하실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좀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시간 없는데 언제 그렇게 합니까? 하는데 그래도 시간적으로 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